중국인의 높아진 눈높이가 한국의 한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과거 같지 않다. 거기에 아마도 중국 정부가 구매 한도 제한 같은 것을 붙여버리면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과거의 그런 호황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좀 속이 편하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이죠.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고요. 중국 얘기만 좀 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미일이 합심해서 중국을 좀 배척한다.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갔고 중국이 앞으로 더 한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한국이 그럼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관계가 지금 점점 소원해지는 속에 미국이 그럼 중국에 우리가 취했던 그 경제적 이득을 상쇄해서 보상해 줄 것이냐 이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분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좀 상쇄가 될까요? 상쇄 안 되죠. 첫 번째는 저는 한미일의 새로운 협력 체계는 우리한테는 병풍으로 보여져요. 우리 제사 지내나 큰 행사 지낼 때 뒤에 병풍을 치잖아요. 바람을 막아주는. 근데 병풍 갖고 밥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병풍이 하나 더 생긴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밥 먹을 수는 없다. 중국의 봉쇄는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이미 다 동의를 한 것이지 명시적으로 했건 안 했건 사실은 그것은 이미 하고 있었던 거다. 특별히 새로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니고 선언적 의미가 오히려 강해 보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큰 병풍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과연 뭐를 더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퀘스천이 있다는 거죠. 지금 첨단 기술에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은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어요. 배터리나 반도체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다가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강도예요. 중국도 공장 지으면 기술 내놔라는 거고 미국도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우리가 짓지만 지을 때는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잘해줄게 그러다가 딱 이제 말뚝치고 레미콘 갖다 붙기 시작해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했을 때 조건 세 가지를 들고 오죠. 525억 불을 쏟는 대신에 이들이 해야 될 거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정보 접근권. 우리가 국가 안보상 필요할 때 니들 라인하고 정보 다 보내줘야 돼. 두 번째로 보조금 우리가 주는 대신에 이익 나면 갈라먹어야 돼. 이익은 주주하고 갈라먹는 것이지 보조금 준 사람하고 갈라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제일 큰 게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증설하면 안 돼. 더 짓지 마. 가지 말라는 얘기죠. 두 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첫 번째 이게 기술을 다 공개해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역시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기술 강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적도 없고 사실은 영원한 이제 친구도 없는 거죠.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 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지금 같은 편이 돼서 중국을 공략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만 문제가 1차적으로 거론이 되고 남중국해가 거론이 돼요. 근데 거기에 미국이 이제 일본이나 한국을 그 동맹에 넣는 중요한 방법이 우리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이 우리의 중요한 우방으로서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문제는 돈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돌아서 중국을 브로킹했을 때 중국에 보복 어떡할래? 우리가 다 미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첫 번째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이 거덜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니들이야 이렇게 이제 압박 넣었을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해상 물동량이 29개 노선에서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25개가 대만 해협 그 근처로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대만이 문제가 생기면 너 어떡할래? 그래서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왔을 거고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는 심플할 것 같아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 살기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자꾸 이제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핵이 없는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가 핵으로 지켜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을 끌어넣은 가장 중요한 기제는 바로 양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미국이 진 거죠. 근데 정말로 액면대로 공동으로 대만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략하는 건 좋은데 우크라 사태처럼 미국은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유럽하고 우크라가 러시아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대만에 관여하게 되고 미국은 저 제2도련선 호주라든지 필리핀 그 뒤쪽에서 이제 원격 사격만 하게 되면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피를 흘리고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중국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피폐해졌을 때 미국이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금보다 굉장히 쉬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새로운 협력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는 있지만 그 속내를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려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어떤 정도까지 지속이 되냐. 지속 가능성이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자 간의 합의인데 그거는 지도자 바뀌면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일본도 뭐 언제든지 저건 해산했다가는 총선이 있고, 그래서 한국도 총선, 일본도 총선, 미국은 대선. 그랬을 때 지금 단단하게 맺은 협약이 만약에 제일 큰 놈이 헤드가 바뀌면 이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의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뭉쳤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우리는 피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카드를 쥐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은 같은 이제 베이스로 갖고 거기에 타이완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이것은 하부 구조로 완벽하게 들어오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대만을 지키면서 중국을 공략한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남중국해라는 게 명시로 들었을 때 대만이.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은 지금 반도체 전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이 쓴 전략이 치포 동맹입니다.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이 뭉쳐가지고 중국의 반도체를 브로킹하자고 하는데 그 치포 동맹이 다 그대로 액면대로 간다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91%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바로 죽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경제력이 미국의 70%가 되는 나라가 목숨 걸고 개발하면 D램이든 CPU든 GPU든 다 개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10년 걸리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미 4차 산업이면 끝나는데 반도체를 최단시간 내에 개발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미국, 일본 같은 스탠스입니다. 중국한테 절대 기술 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대만 서로 포 날리고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기술 줄 이유가 없고 가장 약한 고리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뭐 이게 동맹을 하네 뭐하는데 이게 믿기는 하지만 주먹으로 패거나 위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속으로는 뭐 부글거릴지 모르지만 이 네 가지의 치포 동맹, 반도체 기술 동맹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고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회유하고 어떻게 보면 달래가지고 뭔가를 받아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이제 재미난 것이 보면은 중국이 핵심 이익이니 뭐 이런 말을 해요. 외교에서 핵심 이익을 언급하면 그게 뭐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막말하고 보복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난번 아펙 정상회담 가기 전에 대만 문제 얘기했어요. 그때 중국 외교부가 말 험하겠죠. 그래서 왜 보복을 하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 반도체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패가 이 미국과 가까이졌을 때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단단한 패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 패를 갖고 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돈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환산하냐 하는 것의 전략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중국이 마음대로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우리 병풍 좋은 거 하나 생겼어. 그러고 나서 중국 망해. 가면 안 돼. 탈중국 해야 돼. 이 얘기로만 계속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죠.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은 거기서 AI하고 반도체 이거 빼놓고는 다른 데서 협력하고 돈 벌고 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중국하고 하면 저것은 탈중국에 위배되는 사항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강력한 병풍을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면 병풍은 그냥 병풍으로 끝난다. 그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워싱턴 포스트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외신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호황 끝나고 중국의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 단합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대만이다. 그래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이런 분석 기사도 내놨던데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제 위기가 그렇게 조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대만 문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 안 되고 미국의 법령을 봐야 됩니다. 미국의 법정에서 79년에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대만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법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중국이 절대로 단기간 내에 미국을 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그때 아마 79년에 미국 국내에 그런 법을 만들어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중국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했을 때는 이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완곡하게 써놨지만 직설적으로 그냥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본토가 공급했을 때 미국은 자동으로 들어와서 군사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전쟁은 공격하는 놈이 수비하는 놈의 3배의 힘이 있어야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만을 쳤을 때 지금 미국의 70%밖에 되지 않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있냐? 불가해요. 붙었다고 그러면 지는데 이건 내부 문제를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본격적인 전쟁을 해서 자살 행위가 대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미국의 해안 통찰력이 대단하고 하는 것이 79년에 40년 전에 그걸 만들어 놨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서버든 GPU든 간에 최첨단 반도체 5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는 대만이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 반에 한국이에요.
만약에 대만이 부셔졌을 때 미국은 반도체 원시시대로 돌아갑니다. 기술은 최강일지 모르더라도 이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그건 한국하고 대만인데 대만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집 팔아가지고 한국에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그런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데 중국이 이걸 공격한다? 그건 바로 죽음이죠. 중국의 지도자들은요, 고전을 많이 공부를 해요. 자치통감부터 손자병법 수없이 많이 보죠. 거기에 보면 답이 있잖아요. 이길 싸움만 해라.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근데 상대하고 대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전쟁 나면 바로 들어와가지고 싸움을 말리러 들어오는 그 교황이 있는데 너 그럼 미국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고 그러면 이 싸움은 못합니다. 8월 27일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걸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번에 뭐 논평을 내는 것도 보니까 중국의 그 경제 침체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했고요. 상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뭔가 좀 완화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데요. 그 높으신 분들 얘기는 뭘 얘기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이번에 상무장관까지 보내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2%다. 1980년 이후로 지금 40년 동안 미국의 대선을 보면요. 선거 때 2% 이하 성장을 했을 때 집권당이 대선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죠. 클린턴이 그랬습니까? 바보의 경제야. 그게 지금 선거에서는 철칙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1%, 1.5% 이 정도 성장해가지고는 내년 선거에서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면 지금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좋게 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근데 FRB가 대통령 말 안 듣잖아요. 이건 독립기관인데 계속 금리 높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죽어도 안 내린다고 계속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사실 속이 타죠. 빨리 금리 내려가지고 경기를 좋게 해서 내년 선거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를 5.25, 뭐 6, 7까지 올리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물가를 떨어지는 것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거기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이용한다고? 트럼프가 보복관세를 25%를 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3, 4년 동안에 보복관세 효과가 없어요. 보복관세 그렇게 때렸는데도 중국의 대미흑자는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일상용품을 이걸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으면 그건 대박인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복관세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가 지는 거죠. 근데 이걸 낮추게 되면 수입물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중국은 단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수출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무장관, 상무장관, 재무장관 다 보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이제 뭐를 얻어가려고 하냐면 미국이 지금 금년에 재정적자가 난리예요. 뭐 반도체 배터리 뭐 보조금 준다고 웬 돈으로 줍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 세금은 부족하고 아마 금년에 재정적자 뭐 1조 달러 이상 나지 않겠어요? 그럼 국채 찍어야 되는데 최근에 국채 폭등했잖아요. 금리가 너무 비싸죠.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외국, 중국, 일본, 유럽, 영국 얘들이 큰 손이었어요. 미국 국채를 크게 사줬는데 최근 3년 동안에 특히 최근 1년 동안에는 모든 G7 국가들이 미국 뺀 나머지 G7 국가들이 미국 국채 다 팝니다. 중국 3년째 계속 줄이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 국내에서 개인들이 그걸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내수가 그만큼 죽는 거죠. 민간에 써야 될 돈을 정부가 땡겨가버리는 그런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생기죠. 네, 돈이 유동성이 오히려 회수된 효과.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옐렌도 간 이유는 국채 장사로 간 거다. 우리가 무역 제재 25% 풀 테니까 그 대신 니들이 우리 국채를 좀 왕창 사줘라. 니들 무역 흑자 우리한테 4천억씩 3천억씩 벌지 않냐. 한 1,000억 사주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건데 중국이 영악하잖아요. 이미 미국의 패를 봤단 말이에요. 미국이 궁지에 몰린 걸 보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 추론을 해보면 국채 사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전통산업에 대한 보복관세 이거 말고 첨단 기술 규제 풀어라. 그럼 우리가 사줄 수 있다. 그걸 세게 던진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한 줄 더 뜬 거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8천억 불 일본 다음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버릴 수도 있어. 8천억 불 던져버리면 미국 국채 시장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발행하려고 하는 국채 발행이 안 되죠, 뭐. 그건 폭등해버릴 거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 카운터 오파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옐렌이 끝나고 나서 북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뭐 여러 사람들 만나 좋은 얘기 들었고 뭐 우위를 다졌고 이런 소리 하고 돌아가서 워싱턴 가가지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중국하고 무역에 관련되는 관세를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협상 결렬될 때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금 뭐 내년 1월달, 2월달이면 대선 후보 정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통상 문제 주무장관은 옐런이 아니고 이것은 레먼드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레몬드가 가는 것은 아마 중국으로서는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 가장 미운 사람이 상무장관이죠. 그렇죠. 제재를 다 뭐 했으니까. 상백 1조 때리고 무슨 NTT 때리고 EAR 때리고 한 것이 다 상무부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걸 뭘가 수용했다고 그러면 미국이 떡 하나 더 주는 걸 우리가 받은 거다, 이런 인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무역 제재 해제에 관한 제안이 올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어젠가 뭐 보여줬지만 NTT 리스트를 600개인가 700개인가 지정을 했는데, NTT가 뭐였죠?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할 때 이런 이제 아이템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 풀어줄게. 지금 27개는 풀었는데 이제 보복 관세 더하기 위해서 그런 NTT 리스트의 기업들을 좀 풀어줄게 하는 그런 오파를 저는 이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마도 중국이 이미 미국의 간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아마 액셉트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첨단 기술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중국이 경기가 하반기에 그렇게 속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제재를 풀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투자 심리, 여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올 수가 있어요. 레이먼드가 왔다 가가지고 그런 투자 심리 측면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조금 더 진전된 제안을 한다면 중국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걸 액셉트 해가지고 좋은 관계 유지했다, 디리스킹 성공했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단체 관광을 좀 허용해 준 게 최근에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또 이슈가 됐는데 부동산 문제가 좀 불거져서 찬물을 껴안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인 단체 관광객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를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한편에서 우려는 옛날만큼 사드 보복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 화장품 사고 뭐 면세점 가서 막 잔뜩 사고 이런 건 잘 없을 것 같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없는 것보단 난데요. 갑자기 뭔가 중국 액션을 하면 그 배경이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주변 국가 한국에 내수 경기 살려주려고 관광객 보낸 건 절대 아닐 거고, 지금 핵심은 9월 아시안 게임이에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만약에 손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개망신하는 거죠. 특히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국하고 일본이 안 갔다. 그럼 다른 나라는 뭐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서로가 빠트를 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아시아에 큰 이제 2강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2개만 풀어주면 속보이니까 전 세계에 다 푼 거 아닌가. 이제 배경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당장 상식적인 생각이고 내수가 안 좋단 말이에요. 내수가 안 좋은데 해외 관광 장려한다는 건 그건 자살행위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해외에 가는 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소비 제한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 이상 쓰는 것은 다 신고해야 된다. 그런 식의 브로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로 보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게 풀었다 그래서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공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편의 증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확 늘릴 수가 없어요. 이미 스케줄 다 짜져야 되는데 중국 편수를 늘리려면 다른 데를 줄이든지 뭐 비행기를 더 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확 늘어날 수 없다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있고, 세 번째는 중국인의 눈높이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화장품이 잘 안 팔린다 그런데 왜 안 팔리냐? 우리가 무사히 뭐 질이 나쁘고 뭐 브랜드가 이것도 아닌데, 이유는 중국이 1년에 해외여행을 1억 6천만 명씩 가요. 해외여행 갔다가 전 세계 면세점 다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한국의 화장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이유예요. 중국인의 높아진 눈높이가 한국의 한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과거 같지 않다. 거기에 아마도 중국 정부가 구매 한도 제한 같은 것을 레드 테이블 붙여버리면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과거의 그런 호황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조금 속이 편하다. 반도체 배터리 얘기를 해서 말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강점 있는 게 또 반도체 배터리 분야인데, 중국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이거 아직 안 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글로벌 큰손 자금들이 한국 증시에 좀 투자 좀 하지 않겠냐. 중국에서 지금 돈을 빼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빼가지고 한국 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내수 경기 부진에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게 그게 한국이잖아요. 근데 투자가라는 것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한쪽에서 뺐다고 그 옆에 있는 집에 투자한다, 이건 아니죠. 중국에서 돈 뺀 것이 한국으로 바로 몰려온다는 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국이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무역수지 흑자가 돌아선다는 전제가 있다면 외국인은 우리한테 오죠. 중국 투자의 대체지로서.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받쳐지면은 그것은 그냥 스토리텔링이 끝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한국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조언을 한번 해주시고 끝을 내시죠. 완장 차면 다 줄 세고 싶어 하는 게 큰 나라들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정부까지의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거 그건 오케이. 근데 지금 놓고 보면 기술은 미국이 지고 있어요. 모든 기술. 시장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큽니다. 자동차 중국이 2,680만 대 사고 미국이 1,400만 대 사는데, 전기차 중국이 680만 대 사고 미국이 99만 대 사는데, 그 시장은 중국에 있고 기술은 미국에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자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술 있으면 OEM 줘가지고 만들고 공장, 하청 공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큰 바뀐 현상은 기술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공장이고, 그래서 미국이 왜 우리한테 대만한테 보조금 주냐 그러면 기술은 있지만 공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공장이 값이냐? 아니에요. 공장의 값보다 더 큰 값이 있어요. 그게 장비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든 뭐 TSMC든 인텔이든 간에 ASML의 리소 장비, 노광기 장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 소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금은 소재가 왕이지 장비가 왕이 아니고 기술이 왕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히토류 금속으로 대표되고 배터리의 이제 4대 소재의 40%에서 80%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놓고 보면 대미 흑자가 뭐 많이 좋다고 그러지만 그게 배터리하고 자동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이거를 중국에서 우리가 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유사시에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압박이 심해져가지고 중국이 만약에 요소수 사태처럼 야 우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수출 줄여야 돼 또는 중단해야 돼 그러면 우리 대미 흑자 늘어난 건 바로 사상 누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한쪽에 줄 서는 건 쉽죠. 오른발 잘 서는 사람 선수죠. 왼발 잘 차는 사람 왼발잡이 선수 맞아요. 근데 고수는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왼발 오른발을 다 잘 쓰는 거잖아요. 한편에 줄 서기는 선수가 하는 것이지만 고수는 양편에 다 줄 서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고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의리를 안 지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냐 그러는데, 사람과 관계에서는요 이게 의리 정이 중요해요. 근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시장하고 소재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더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숙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미스언더스탠딩 해가지고 한쪽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한쪽에 줄 서는 것이 모든 것의 최선인 것처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대가가 너무 크다. 제가 볼 때는 한 줄에 줄서기가 아니라 양쪽을 다 관리하는 것, 그건 노하우고 지혜고 중요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그걸 쓸 생각은 안 하고서 한쪽에 줄 서서 편하게 가겠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숙명적으로 편하게 갈 수 없어요. 중국을 우리가 잘못된 걸 이제 바로잡고 교정하고 또 분노하는 것은 맞지만 중국을 이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돈 벌기 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진짜 우리 그 사이에 갖고 있었던 실력, 노하우, 공부가 이제 진짜 물 빠지면 돌돌아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이걸 풀어내는 능력, 그게 이제 외교고 국가의 힘이고 파워죠. 저는 뭐 그 사이 우리가 중국하고 한 40년 이상의 이제 관계를 가졌고 또 전 세계에서 중국 유학을 가장 많이 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중국 모른다 그러지만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망했다 그러는데 그 망한 회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는 대표가 중국어 하실 수 있는지, 거기는 대표이사가 중국에서 학교 나오신 분이 단 한 분이나 있는지. 근데 거기에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저걸 알면 이길 수가 있는데 저걸 모르는 사람을 대표로 앉아가지고 먹었다는 그 사이에 쉽게 번 거고, 이제는 어렵게 번다고 하면 뭐 거기서 살아보고 놀아보고 공부해보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 그리고 우리 지금 MZ세대들이 세잖아요. 중국 MZ세대들하고 우리 MZ세대들 붙어갖고 우리가 약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가이드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축적된 노하우를 이 사람들한테 입히면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돈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소장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